서양 역사를 전공하면서 강의를 하다가 몇 년 전에 말하자면 은퇴를 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습니다만, 제가 서양사를 평생을 공부하면서 서양사는 우리나라 일이 아닌데 우리들 다 걱정하듯이 지금 이 한반도의 상황이 통일은커녕 점점 더 위험한 지경, 심지어는 어떤 전쟁 위기,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시무시한 소리를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한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의 이름은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그 뜬금없이 중립화가 뭐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남북 분단의 대치 상황을 극복하고 그 우선 평화 체제를 먼저 구축한 다음에 그 통일에 이르는 길, 이 길은 우리 그 고향 우리 YMCA에서도 하지만 사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 단체가 수백 개가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러나 다 같이 어떤 데들락에 막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 안 되는 이유도 살펴보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한반도 평화체제와 궁극적 통일에 이르는 방법은 중립화가 되는 길이다.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그것은 사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강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중립화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을 거고 이것이 서론인데요. 오늘 이 얘기는 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적 그 상황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그 비상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주로 지정학적 의미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PPT가 있었으면 제가 이제 지도도 거기다 집어넣고 했는데 일단 그 PPT가 뜰 때까지 그냥 구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도를 안 보더라도 잘 알 텐데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 있죠.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열도가 있고 그 대태평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 반도라는 게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반도라는 것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다리다. 교량적 역할을 하죠. 근데 유리한 건 뭐냐면, 유리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대륙의 문명과 해양의 문명의 교차 지역이니까 우리가 그 양쪽 문명을 취사 선택, 그 문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량이니까 거기서 좋은 걸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최근에 그 한국의 위상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서방에서 공식적으로 서방의 국제기구나 선언을 했는데,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가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면서 놀랍다. 한국은 선진국이다. 그런데 한국이 선진국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뿐인 것 같다. 즉 세계가 다 선진국으로 인정하는데 한국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진국이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제 수치로 증명되는데 가령 세계 무역 규모가 10위 이내입니다. GDP도 그 큰 나라 중에 그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위 이내고, 그다음에 모든 지표들이 그 우리가 외환 보유고나
이게 모두 7, 8, 9, 10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서구 유럽에서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과 비등하거나 오히려 추월을 했습니다. 그 GDP 상으로 볼 때 우리가 일본은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 따라가지 못할 나라라고 봤지만 지금 GDP가 거의 동일합니다. 구매력 기준 GDP는 벌써 3년 전부터 한국이 우위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저는 제 자신이 깊이 감동적이었던 것은 4, 5년 전에 한국이 ODA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Official Development Aid, 국제적으로 공적으로 후진국들을 개발도상국들을 원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한국이 그 ODA 클럽에 25번째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5개 나라 중에서 모두 서구의 선진국들이죠. 대부분 우리가 25번째인데 그 25개 나라들 중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한국이 처음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여기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실감 안 할 텐데 저는 소시적에 그런 막 그 국제사회 원조, 특히 미군들의 원조, 구호품, 구제품, 미국의 잉여 식량, 밀가루, 수제비 뭐 이런 걸 먹고 자랐어요. 당시 1950년대, 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당시 GDP가 80불, 지금 3만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1945년 2차 대전 후 세계에는 100여 개의 신생국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150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은 식민지였던 나라죠. 한국 포함 식민지였던 나라. 그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이러한 위치에 반세기 만에 이러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온 유일한 나라.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 자,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서양의 뭐 경제학자들을 위시해서 무슨 경영학자, 뭐 역사학자, 국제정치학자 다들 의문시하고 이걸 연구 과제로 삼는데 똑바르게 답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답은 됩니다. 뭐 유교 문화라서 근면성이 있다든가 어쩌다 하는데 저도 제 자신이 의아할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그러나 자부심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묘하게도 그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유리했다는 거죠. 우선 그 전통적으로는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에서는 그 핵심인데 그 문화의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쓸 수 있는 언어 받아들이면서 그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그 대륙의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문화를 수용하면서 이른바 동아시아에서 뭐 불지의 나라는 아니지만 면면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올 수 있는 나라가 됐고 600년 전에는 우리가 한글날이 며칠 지났습니다만 너무도 세계에 유례 없는 우리만의 문자 시스템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물론 세종대왕 위대합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잘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사실은 세종대왕 대단한 임금이라기보다는 학자였습니다. 집현전에 여러 학자들과 동등한 학문적 대화를 나누는데 동북아시아의 여러 문자, 뭐 돌고울 문자니 그 여진, 거란 문자 이렇게 잘 통용은 안 돼 있었는데 이것을 다 비교 연구했습니다. 비교 연구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한글을 발명해냈고, 근데 글자를 발명했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자라는 것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쓰면서 발전 과정을 이리저리 섞이고 하다가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발명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데 유일한 예가 세종대왕의 발명입니다. 그냥 20몇 년 연구해서 어느 날 아침에 했는데 우리가 거의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세계적 우수성을 증명받는데 무언가 아니 이게 바로 저는 이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수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는데 군사력은 지금 5위, 6위고 지금 그 방산 무기를 다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잖아요. 미국의 무기를 원조받는 나라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해양에서 들어오는 문물을 받아들이는 교량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이건 더 이상 이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처럼 그 침공을 좀 이따 단점을 얘기하는데 바로 대륙과 해양 세력의 침공의 교량이 되는 건데 그런 위치에 처한 나라는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장점을 없애했다. 여기까지 다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단점은 뭐냐 말하자면 끊임없는 침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교량이니까. 이게 제가 저기는 PPT는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텐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아이고 됐습니다. 지금 대륙과 해양에 대한 지도 오른쪽 끝에 이제 붙어 있어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 침공의 경로 다시 올라 지도 바로 다음 페이지. 이거 띄워주셨네요. 네, 역사적으로 한번 보죠. 우리가 그 반도 대륙과 해양을 했기 때문에 13세기로 올라가 보면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어요. 몽골 제국이 침공을 했죠. 정말 오랜 항쟁 끝에 굴복을 했습니다. 당시 징기스칸의 군대는 유럽의 헝가리까지 침공 버티지를 못해요. 그냥 질풍과 같이 침공을 했는데 우리는 오래오래 버티다가 결국 굴복을 하고 90년 동안 이른바 몽골 제국의 간섭을 받았죠. 즉 위임 통치를 받은 셈인데 어쨌든 그중에 가장 이제 수모적인 게 몽골 제국이 일본까지도 가려고 했는데 우리를 다리로 써서 우리한테 배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몽골군은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앞잡이를 서서 두 번의 침공을 했습니다. 1274년 실패하고 1281년 결국 실패했는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몽골 제국이 약했고 또는 우리 고려의 배 만드는 기술이 약했던 게 아니라 갔는데 시기를 잘못 택해서 태풍이 올라오는 시절에서 두 번 다 뒤집어 버렸어요. 함대가.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이 바람이 신이 보낸 바람이다. 신풍. 일본 말로 가미가제.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교량적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 우리 수모를 겪었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말로 오면 1592년, 1590년 두 번에 걸쳐서 외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오랜 전국 시대, 어마어마한 전란 끝에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 이유에서 사실 내부적 이유가 더 많습니다. 전국 시대의 영주들을 통일을 시켜놨는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병사들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다 보내버린 겁니다. 15만 내지 20만 명의 병사를 조선으로 보냈는데 그 명분이 그냥 우리에게 불복해라 그러니까 길을 열어달라. 명나라를 치러 가겠다. 당시 중국에는 명나라가 있었는데 길을 열어라. 우린 그럴 수가 없죠. 사대주의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일본에게 굴복하고 연합군이 돼서 명을 치는 게 됩니다. 두 번의 란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은 안 떠올 수 없는데 그밖에 권율 장군 너무도 처절히 싸워서 막아냈고 일본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잘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명나라가 결국은 참전을 합니다. 우리가 4대주의로 명을 모시고 있었는데 명이 5만 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또 이게 이제 우리 현대사랑 관련이 되는데 6.25 전쟁 시 완전히 미군과 유엔군이 들어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이른바 당시 막 정부를 수립한 중국 공산당군 중국 공산당 중공군이라고 그러죠.
그 참전을 했잖아요. 그거랑 임진왜란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역사학자들은 우리 국내의 국사학자들은 임진왜란 우리 이순신 장군을 잘 싸웠다. 그래서 물리쳤다. 이것만 얘기하지만 최근에 그 국제적인 역사학계에서 임진왜란과 정의재란을 동아시아 대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과 일본만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명나라가 참전한. 그리고 우리가 한국전쟁이라고 합니다만 1950년 북한과 남한만 싸운 게 아니죠. 거의 저 세계 유엔의 16개국이 참전을 했고 중국이 100만 명의 군대를 보냈고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사상 100만 명을 한꺼번에 보낸 전쟁은 없어요. 그다음에 당시 소련은 아닌 척하면서 이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고 이게 동아시아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 벌어진 동아시아 대전쟁이었던 거죠. 즉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각축을 벌이는데 전장은 한반도가 된 거예요. 몽골이 내렸은 대륙 세력이 내려온 것이고 임진왜란 때는 해양 세력이 올라온 거고 6.25 때는 소련, 중국들이 그 뒤에서 지원하는 그 북한이 내려와서 이게 대륙 세력이 내려온 건데 당시 해양의 패권을 잡았던 미국, 그 일본은 군수 기지창이 됐죠. 해양 세력이 올라가서 막은 동아시아 대전쟁인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 전쟁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내려오면서 우리 19세기 말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게 뭐 프랑스군 그 함대 뭐 소수였었습니다. 우리가 막을 힘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다음 미국 함대가 와서 강화도를 점령하고 이것도 그 제국 당시 제국주의 프랑스 그리고 막 제국주의 세력이 된 미국이 해화로부터 그 들어가려고 대륙으로 찌르고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고 우리는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영부는 쇄국 정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해양 세력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으면 뭐 그냥 조선은 그대로 그 손을 들 수밖에 없었는데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찝쩍거렸는데 알고 보니까 조선 국왕한테 무엇을 받아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조선 국왕은 당시 청나라 황제의 승인을 얻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이 이 조그만 반도는 필요 없고 아예 중국으로 그냥 들어가자 해서 산동 반도니 들어가서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죠. 물론 청나라의 멸망은 손문의 신의 혁명으로 멸망했지만 그 이전에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거의 분할 점령하다시피 물론 해안 지방에 국한되었습니다만 어쨌든 19세기 말부터 극기야 서구 제국주의 나중에 그 서구 제국주의를 뭐랄까 본땄다 그럴까요? 본딴 꼬마 제국주의 그 일본 일제가 그 서양과 함께 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반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유명한 다 아시는 얘기죠. 가보년 1894년에 주로 내부적 이유, 즉 봉건 세력의 수탈이죠. 그래서 동학 농민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러나 이걸 혁명이라고까지 역사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그 기치가 깃발을 들고 기병을 한 기치가 첫 외양 창의입니다. 외와 양을 척결하고 배척하고 의를 세우자. 그 의를 세우자는 건 국내적인 건데 왜냐하면 탐관오리를 설치니까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임금 고종한테 가서 이 국정을 바로 세우고 의를 세우자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외세 해양으로부터는 외와 양 서양을 얘기했겠죠. 양 오랑캐 서양 오랑캐들을 쫓아내자. 바로 그 당시 동학 농민들은 그 해양 세력에 물밀듯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우리 역사지만 비참하게도 고종 황제는 일본군과 청나라에게 출병을 요청합니다. 조선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전주성이 함락되고 그들은 또 어떻게 하면 그
한반도에 들어올 기회를 잡을까 하다가 얼씨구나 하고서 들어옵니다. 특히 일본군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당시 가공할 무기인 그 맥심 기관총이라고 있죠. 우금치에서 1만 명 이상을 사살합니다. 기관총으로 돌리는데 죽창을 가지고 되겠어요. 동학군이 괴멸하죠. 그러나 곧 그 동학은 진압이 됐지만 일본과 청군은 대대적으로 붙습니다. 바로 이것도 대륙 세력과 해양 막 우기를 승천하는 일본은 당시 우길기를 갖고 달고 진격을 했죠. 우기를 승천하는 일본 제국주의와 대륙의 마지막 보루 청나라가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참 미치겠는 건 한반도에서만 전쟁을 했습니다. 유명한 평양선 전투 그리고 서해안 대한 대처. 결국 청나라가 졌어요. 당시 종이 호랑이가 증명되고 막 성장한 일본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지만 어쨌든 이 전쟁은 뭐 그렇게 범위가 큰 전쟁은 아닙니다만 사중의 피해는 우리만 입었다는 것. 동학혁명 때 일본군이 저 전라남도 해남 진도까지 쫓아가서 그 학살을 했는데 동학톱을 몇만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것도 크게는 청일 전쟁의 일환, 즉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10년 후 이제 청나라는 이제 굴복을 시켰으니 일본은 이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는 지금의 우리 해군기지 진해를 중간 당신은 석탄 증기선이니까 석탄 중간 공급기지가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나와도 태평양을 나가려면 석탄 공급기지로 진해를 다 조차하기로까지 조선 조정과 협의가 맺어지는데 결국 일본과 붙게 됩니다. 동해안과 또 저쪽 여순 땅 산동반도 리순에서 큰 전투가 있었는데 해전 한 번, 육전 한 번, 또 일본이 이깁니다. 당시 러시아가 발틱 함대를 보고 지구를 반바퀴 이상 돌아서 여기까지 올 때 일본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것도 역시 전통적인 대륙 세력 러시아와 해양 세력 일본의 전쟁입니다. 러시아를 이긴 일본은 이제 거칠 것이 없죠. 그래서 오타가 났는데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습니다. 즉 한국을 보호령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 역사에서는 주로 이제 일본 식민지의 쓰라림을 강조하는데 일본 제국의 당시 입장을 본다면 조선 한반도는 그들이 대륙 진출을 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민지가 됐죠. 40년간. 자꾸 36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1905년에 외교권과 국방권을 잃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에 의해서 1905년부터 국권을 잃은 겁니다. 45년 해방될 때까지 40년의 그 식민지 시절을 겪는데 여기서 참고할 것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서 당시 미국의 외무장관 테프트와 일본의 외무성 장관 카스라가 밀약을 맺습니다. 내용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위권 그리고 당시 필리핀에 관심을 갖고 있던 미국이 필리핀에 관한 미국의 우위권을 서로 상호 교차 승인한 겁니다. 사실 뭐 밀약은 아닙니다. 당시 뭐 외교 관행이 이런 것은 자기들끼리 하고 남한테 안 알려주니까 밀약이라 하지만 협약이라고 해야 세계사적으로 맞겠는데 또 따라서 1905년의 시점에서 일본은 조선 반도에 관심과 종주권을 가진 청나라 그리고 지대한 조선 반도에 진출을 했던 러시아를 격파하고 그다음에 태평양 세력으로 진출을 해서 필리핀까지를 자신의 식민지로 삼으려는 미국인데 미국이 일본이랑 협조하는 게 더 낫다. 그래 조선 반도와 중국은 니네 쪽으로 가져가라. 우리는 미국은 이때부터 해양 국가가 됩니다. 필리핀을 기지로 해서 태평양만 장악하면 된다 해서 서로 맞교환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졌고 전쟁이 났으면 한반도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 40 넘겨주시면 그 45년 뭐다 아시는 얘기니까 태평양 전쟁이 종전이 된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한두 가지만 먼저 강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연합국의 영수들 이 카이로에 모였습니다. 이미 43년이면 연합국이 전쟁을 이긴다는 승전의 계기를 잡아서 이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즉 미국의 루즈벨트,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수상, 그 다음에 당시 연합국이었던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당시 일본을 상대로 중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지도자, 중화민국의 지도자 장저시, 보통 장개석 합니다. 장개석 넷이 모여서 전쟁을 이기면 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딴 얘기 말고 그거는 아주 작은 한 구절에 한국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한국은 코리아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쓴 코리아에 대한 언급인데 이것은 당시 루즈벨트나 처치는 아마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장개석이 극구 우리나라 저쪽에 뭐 붙은 작은 나라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역사와 문화의 전통이 길고 독립투쟁을 가열차게 했다. 이 사람들 지금 일본의 식민지인데 반드시 독립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장개석이 극구 주장했습니다. 극구 주장했던 건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를 지도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야말로 동과석 서가식 비참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개석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장개석으로서는 좀 귀찮은 존재예요. 거의 거짓대 같은 일단에 사람들이 여기 다니면서 자꾸 여러 국제관계만 곤란하게 만들고 잘 만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상해 홍보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 있잖아요. 히라과 등 일본군 장성 수십 명을 폭사시키자 당시 일본을 막기 상해까지 함락이 됐었잖아요. 막기에 부심하던 장개석은 무릎을 치면서 중국군 100만 명이 못할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했다. 이렇게 감동하면서 그때부터 김구 선생님의 임시정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카이로 선언을 가서 그 바쁜 그 거두 정상들에게 조선의 독립을 옹호해서 카이로 선언에 이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전후에 전쟁이 끝나면 즉 일본과 독일을 이기면 코리아는 독립시킨다. 근데 그 구절에 원문 구절에 in due course를 따라서 두 가지를 해석됩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 또는 적절한 시간 안에 대단히 모호한 말인데 독립시킨다. 자우지간 독립을 시켰어요.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 적절한 시기와 또는 적절한 그 절차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한국의 역사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45년 2월 태평양전이 끝나기 직전 거의 연합군의 승전이 예견되던 때예요. 실제 그 승전은 그 8월 45년 8월 원자탄으로 끝났지만 어쨌든 다 이기겠다 생각해서 얄타 지금의 크림 반도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그 휴양지인데 거기 스탈린과 루즈벨트가 회동을 해서 그 루즈벨트는 소련은 지금 유럽 전선에서 같이 미국과 연합군으로 있는데 이 극동전선이라는 일본을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군이 태평양 전쟁을 해서 오키나와 등 이렇게 이겨 올라가는데 저 밑에 파푸아 뉴기니부터 다시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미군들도 너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일본군이 뭐 전력이 세다기보다는 최후의 1인까지 그 투쟁을 하고 옥쇄를 하고 그 다 죽이지 않으면 못 이겨요. 우리 전쟁이라는 건 전투라는 건 어느 정도 하다가 사세분리하면 항복하고 이렇게 점령하고 하는 것인데 항복이 없이 그걸 끝까지 나머지 하나까지 다 죽이면서 올라가니까 미군도 많이 죽고 그래서 아유 이거 일본 다 이기려면 힘들겠다 해서 소련의 참전을 적극 요청하고 수락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루즈벨트로
실책인데 소련, 러시아가 100여 년 전부터 갖고 있던 극동의 진출을 스스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월에 스탈린이 얄타에서 우리 그렇게 가겠다,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겠다, 그리고 극동군을 내려가겠다 했는데 사실 전쟁은 소련의 도움 없이 원자폭탄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8월 7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지자 소련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원래 일본 소련은 19세기 말부터 그 방공협정, 서로 공격을 안 한다, Non-Aggression Agreement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깨고 소련이 일본에게 그 선전포고를 하는데 그건 일왕이 항복 선언을 한 8월 15일 되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8월 9일인가요? 선전포고를 한 게. 소련은 한 게 없어요. 일본 이기는데. 그러나 미소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게는 치욕적인, 정말 너무도 회한이 깊은 38도선을 분할해서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식민지로 삼겠다는가 점령지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고, 당시 관동군과 만주와 중국에서 싸웠던 관동군과 조선에도 조선군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이 군대가 약 50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일본이 항복을 했어도 이들이 일본이 그동안 싸우던 모양을 봐서는 50만을 하나하나 다 죽이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소련을 끌어들인 거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해제를 시키려도 또 미군의 희생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38도선 북위, 지금 개성을 지나는 선이죠. 동쪽으로는 뭐 양양 정도 지나는 38도선입니다. 6.25 때 6.25가 끝나고 지금에 있는 휴전선과는 다르죠. 38선이라고 그러는데 소련에게 주는 셈이에요. 미군의 오판으로. 근데 사실 일본군 참 이상한 존재인데 일황이 항복 선언을 하자 너무도 순하게 정말 저항 한 분 없이 무기를 바치고 비참하게 한반도를 거쳐서 패퇴해 갔습니다. 철군해 갔습니다. 그다지 저항이 없었어요. 너무도 쉬웠어요. 미국의 예측과는 달리. 물론 또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조선 민족 너무도 아름다운 민족인데 쫓겨가는 일본군과 한국에 거주했던 일본인도 있잖아요. 그 해코지 한 적이 없어요. 좋게 보내줬습니다. 뭐 오늘 이게 얘기가 발전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착한 건지 어떤 거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이런 지경이 오면 그야말로 그 참극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는 곱게 왔다 곱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점령은 군사적 점령입니다. 따라서 아까 카이로 선언의 원칙에 따라서 46년에서 47년 사이에 미국과 소련이 덕수궁에 모여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의 미래, 이 독립의 미래, 아까 인 듀 코스라고 하는데 그 듀 코스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게 2년 동안 그 진전이 없고 둘이 가방 싸가지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결렬이 됩니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미국과 소련 2차전 때 동맹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이고 나자 한쪽은 사회주의, 한쪽은 자본주의적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 취지가 정면으로 맞붙여서 둘이 싸우지는 않되 전쟁에 준하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내연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46년, 47년 덕수궁에서 미소공동회의 결렬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시점을 콜드워의 시작으로 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 지정학을 강조해야 되는데 바로 한반도라는 교량적 위치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열전은 아니지만 콜드워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한반도의 운명이었어요. 48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된 거 아시죠? 유엔의 결의에서 총선거를 하려고 했더니 북쪽에서 거부하고 남쪽만의 50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을 하고 9월 달에는 평양에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글쎄 이것도 큰일인데 두 나라가 돼버렸으니 큰일인데 엎친 데 덮친 대로 누구의 오판이었던 간에 주로 김일성의 오판이라고 봅니다만 사실 당시 중국의 모택동과 스탈린은 한국 전쟁을 달가워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미국과 급기야는 붙게 되고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됐죠. 그러나 김일성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지막으로 동의를 얻고 50년 6월 달에 침공을 해서 침공 즉시 미국은 이 전쟁을 북한이 일으킨 사실 내전입니다. 국제적 입장에서 보면 북한군이 남한으로 왔다 그러면 두 나라가 정부는 생겼어도 한반도 안에서 벌어진 내전인데 이것의 국제적 성격을 미국이 생각했어요. 즉 남한을 잃으면 태평양의 맹주를 주장하는 미국이 더 이상 대륙으로 진출할 교두보가 없어요. 유엔을 동원해서 16개국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즉각적으로 3일 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3일 만에 일본에 있던 주둔군은 미군 주둔군을 파병시키고 속속 16개군 물론 16개군이 왔다고 하지만 의미 있는 전투는 몇 개 되지도 않고 주로 미군이 싸운 것이죠. 유엔군이라는 미명하에. 그래서 다 서울을 수복하고 다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당시 중국의 상황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45년 일본이 패퇴하고 중국의 상황은 이미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모택동의 지도하에 공산군이 있었지만 그렇게 힘이 없어요. 어느 정도 힘이 없냐면 당시 자유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청나라를 이은 정통성을 가진 장개석이 지도하는 중국, 자유중국 이랑 공산군이 이겨낼 수 없고 패퇴해서 저 연안이라고 중국 서북쪽에 저 시골 끝으로 쫓겨가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45년 일본이 이제 물러가자 드디어 내전이 벌어집니다. 중국에. 그런데 장개석 지도의 자유중국군은 너무도 부패했고 공산군은 철저히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가면서 4년 동안 완전히 중국을 석권하고 급기야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갑니다. 지금 오늘날의 타이완 문제인데 그리고 중국을 다시 이제 완전 장악한 중국 공산군은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중국 모택동의 중공군도. 그러나 50년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해양 세력이 대륙을 향해 쳐들어온다. 근데 당시 우리가 조금 몇 년 후 전쟁 끝났습니다만 주한 미군사령관 제가 이름도 있습니다만 뭐라 그랬냐면 퇴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반도는 대륙을 찌르는 dagger, 단도다. 아까 지도로 돌아가면 미국이 단도로 찌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한반도다. 그래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런 맥락에서 저 어수선한 중공은 100만 명의 파병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미국의 무기 때문에 다 밀렸는데 항공기를 포함해서요, 공군력을 포함해서 이른바 인해전 100만 명 말이 100만이지 개미떼입니다. 개미떼처럼 내려오고 미군 전사상 미군은 전쟁만 하는 날 미국이 지금 건국한 지 260년이 됐는데 전쟁이 없었던 주로 해외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없었던 때가 20년밖에 안 된대요. 어느 학자가 얘기했는데 수백 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사상 최대의 참패, 베트남전도 있겠습니다만 소규모의 전투 장전호라고 북한의 한경북도에 있는 장전호에서 미 해병대가 괴멸을 하고 흥남 철수를 하게 됩니다. 중공군의 숫자에 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53년 7월 정전협정을 맺는데 여기 대해서는 왜냐하면 둘이 못 이겨요. 지금의 38선 근처를 놓고 오늘날의 DMZ, Demilitarized Zone 거기를 놓고 그냥 공방을 하는 거예요. 백마고지 전투 등등
교착이에요. 교착의 이유는 미군이 더 군대와 물자를 넣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선 미국 국민들의 지지가 작았어요. 왜 미국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되냐. 나중에 60년대 벌어질 베트남전과 마찬가지죠. 더 이상의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군비가. 더 이상의 그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고, 보다 큰 이유는 3차 대전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유엔군 총사령관이 일본 점령군 사령관으로 있던 맥카서 원수죠. 대장유의 원수. 전쟁 때나 있는 계급입니다. 마샬이라고. 별 5개라는데 큰 별 하나 달고 다녀요. 그 유엔군 사령관으로 됐고,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하죽지세로 서울을 수복하고 북쪽 지역으로 진격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갑니다. 맥카서인데 당시 중국군이 이제 오니까 맥카서는 동국 정부의 핵무기를 만주에 떨어뜨려야 된다. 못 오게 해야 된다. 군인으로서 그것을 상신을 했죠. 그때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딱 2방 떨어뜨렸는데 그 규모가, 얘기를 잠깐 오늘날로 돌려서 요새 전술핵 어쩌고 그러죠. 미국의 전술을 갖다 놔라. 요새 전술이라면 전략핵, 대륙간 탄도탄을 통해 날아가는 그 전략핵은 그 메가톤 그 규모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100배 또는 1000배 정도 됩니다.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다. 그걸 어떻게 날리냐, 핵전쟁을 하냐. 그러니까 그런 전략핵이 아니라 소규모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폭탄을 쓰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문제가 되고 러시아가 그 전술핵을 위협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뜬금없이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 세력이 미군의 전술핵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내 정체에서 한참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한 전 세계 사람들의 미국이 보내줄 리도 없고 웃음거리를 사고 있는 게 자기 나라에 핵폭탄 갖다 놓으로 하는 멍청이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 핵폭탄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날의 얘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고, 다시 한국전으로 돌아가서 맥카서는 그 핵무기, 오늘날의 전술핵 규모밖에 안 됩니다. 폭탄의 규모가. 그 중국군을 저지해야 된다 했는데 당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저 맥카서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태평양 전쟁 승승장구, 한국전 승승장구. 곧 퇴역하면 데모크라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다 라는 내부적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직 파이어 몽고한이 현직 사령관에서 전선에서 해임시켜버립니다. 컴백. 그러면서, 그러나 뭐 트루만이 맥카서와 정치적 경쟁이라는 것도 하나의 요소는 되지만 더 걱정을 했던 건,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고 미국이 그 중국 쪽으로 들어가면 소련의 그 2차 대전 때 미국이 좀 무기를 해서 지금 강력한 군사국가 됐는데 소련과 일전을 결사해야 되고 중국도 공산화가 되었으니 이건 동아시아의 3차 대전이다. 그런데 미국 국민은 지긋지긋한 2차 대전을 겪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그걸 걱정해서 한국 전쟁이 지지부진하다가 드디어 미국의 다음 대통령 공화당 아이젠하워가 한국으로 날라오고 대통령 선거 시에 한국전을 자기가 1년 안에 끝내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노력으로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여기서 한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전협정 명칭부터. 우선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누구냐?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인. 협정을 맺었으니까. 유엔군 사령관, 미국군이죠. 그 다음에 북한 싸웠잖아요. 북한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군이 참전했잖아요. 팽기덕회라고 중국 그 파경군 사령관. 그렇게 맺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안 싸웠나요? 맺어야 되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전을 맺어버리면 북한까지 통일을 못한다. 그래서 휴전협정 안 맺겠다. 그래서 참석을 안 한 건데 그게 두고두고 이제 앞으로 나중에 보겠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 전쟁은 6.25 전쟁은 한국의 참석이 없이 참전국끼리 정전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럼 정전협정이 뭐냐? 우리가 흔히 휴전선 그러잖아요. 정거장 할 때 정자입니다. 쉰다는 겁니다. 전쟁을 절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선에서 총을 쏘자 그러면 지휘관이 fire 그러잖아요. 사격 개시, 그 전쟁의 시작입니다. 근데 ceasefire 하면 사격 중지란 뜻입니다. ceasefire, 정전협정의 공식적인 국제적 용어가 사격 중지예요. 직역을 하면. 그 전쟁을 끝난다 만다 그러면 잠시 사격 중지하자. 쌍방. 그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근데 53년에서 올해가 몇 년이에요? 70년 됐네요. 내년이면. 동안 우리는 정전 상태입니다. 즉 정전이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총만 안 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정전협정은 뭐 책으로 한 권인데 뭐를 어떻게 된다 서로 총 쏘면 안 된다 뭐 등등 4km를 2km씩 물러나 있어야 된다. 수많은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총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하나를 상기해야 됩니다. 이 정전협정 목적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 정전협정 당장 사격을 중지하고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한 그 피스 트리티라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전쟁은 어느 쪽이 이기든 아니면 둘이 비기든 피스 트리티로 끝나요. 1차 대전이 베르사유 조약을 끝났고 독일은 그냥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럼 별도의 조약이 없었습니다만 일본도 무조건 항복을 하고 51년에 가서야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즉 평화 헌법을 영원히 전쟁을 못하는 나라라는 그런 헌법을 강요당했고 뭐 오늘날 일본은 어떻게든지 이걸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모든 전쟁은 피스 트리티로 끝나요. 정전협정에서는 거기서 명백히 빠른 시일 안에 고위층 남북의 고위층 레벨에서 고위층의 수준에서 정치적인 고위층 수준에서 평화 조약을 맺도록 한다고 말해놨습니다. 그게 70년 동안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자, 여태까지는 지정학에 대해서 이게 모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이라는 거죠.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자면 우리끼리 싸우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역사적으로 몽골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어떤 진출 야망 때문에 피해는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지금 오늘날 아까 우리 이윤희 선생님께서 서두의 소개를 열어주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관찰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이 위기 상황 뭐냐면 바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잠정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신이 없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거는 다시 좀 이따 얘기하겠어요. 바로 지정학을 얘기했는데 자 54년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놓고 계속 군사적 대립을 해왔거든요. 70년입니다. 세상에 시즈파이어를 70년 하고 평화협정을 안 맺는 전쟁은 아직까지 없어요. 한반도의 유일한 세계사적 이해입니다. 그럼 그동안 노력을 안 했냐? 쭉 열거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72년 7.3남북선언 각 대통령마다 하나씩 김영삼 때 90년 남북 기본 합의서,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 때 2007년 14선언,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이 생생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4.27 판문점 선언 다 했어요. 사실 그 문안을 들여다보면
문화만 보면 여태까지 남북의 그 합의서 보면 내일 모레 통일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문화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런 선언 해놓고 다시 뭐 대포 쏘고 못 쏘고 뭐 함정이 격침되고 포격이 되고 뭐 그대로 고자리, 그대로 고자리.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는 패배지구가 있어요. 남북 저러고 모여서 뭐 손잡고 벨트산을 손 들어봤자 뭐 또 고자리 올 걸. 아니 게 아니라 고자리로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고자리로 온 게 아니라 무슨 이게 좀 어떤 나선형의 남북 관계를 전 나선형의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 그 나선을 비유하고 싶은데 스프링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원 아니에요. 뱅그르르 돌아서 제자리. 뱅그르 돌아서 스프링을 갖다가 평면도로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런데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스프링이라는 건 나선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위에서 보면 뱅그르르 돌아 제자리 같지만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추락하고 있어요. 돌아서 제자리 점점 더 나빠져요. 드디어 북한은 핵까지 개발해서 갖고 이것이 지금 최대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기서 제가 그 주의 사항으로서 저는 북한을 대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왜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그 북한이 핵 개발했으니 악마다 이런데 물론 그 NPT Non-Proliferation 비확산 정책을 탈퇴하고 하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됐나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1991년인데 획기적인 그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맺어집니다. 남북이 그동안 서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북한은 불법 집단, 뭐 교례 집단 안 했잖아요. 근데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남북 불가침 선언까지 했지만 남북 불가침 조항까지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대화해서 통일을 어떻게 하냐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1년이면 1954년 전쟁이 끝나지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전향적인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91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는 그 1989년 동독의 패망과 89년 90년 소련의 해체,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대격변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때 남한 정부군은 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해서 그동안 중국이 누구예요? 중공군을 보낸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소련이 누구예요? 그 유교를 뒤에서 승인하고 이면적으로 지원했던 나라 아니에요. 그 관계 정상화를 노력했고 그 결과 90년에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92년에 한국과 중국의 수교. 제가 소시적에는 중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중국 공산당이라는 얘기죠. 이때 제가 서양사를 92년에 가르치면서 수업에서 우스운 일인데 중국을 요새는 중국 차이나 중국이잖아요. 근데 수업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중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걸렸습니다. 중국으로 고칠 때. 그 정도로 충격적인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1년에 그동안 코리아와 북조선은 명백히 독립국가였지만 유엔이 당시 뭐 한 180국 정도 웬만한 나라 다 세계적으로 가입했는데 우리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서로가 남한과 북한을 서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1년에는 사회주의권 몰락의 위협을 느낀 북한이 이러다가 북한만 고립되겠다. 우리도 빨리 유엔에 들어가서 국가를 인정받아야겠다 해서 남북한 동시 가입을 북한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91년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고 엄연히 한반도에 있는 두 개의 나라로서 세계 사람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한반도 안에서 두 나라는 아까 그 91년에 체제 인정 서로 했으면서
서로 그 나라의 명칭을 부른다던가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에서는 평양에서는 그런 괜찮은데 조선에서는 그랬다가는 눈총을 받고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취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체제를 한반도 사람만 인정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유엔 가입국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회집권 몰락이라는 배경 속에서 급진전에서 91년에 남북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불가침하자, 침략을 하지 말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에 따르면은 그 후속 절차를 밟아나기로 다 돼 있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겁니다. 차곡차곡. 왜냐하면 너무 오래 헤어져 있었잖아요. 40년간 헤어져 있던 나라니까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교류 협력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국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자, 여기서 길게는 얘기하고 나중에 다 금요일 강의도 있고 하니까 왜 방해하냐 미국이. 거기서 얘기가 기니까 우선 미국의 방해,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방해의 결정적인 건 남북이 이렇게 서로 그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도와줘야 될 텐데 오히려 한미 동맹을 빌미로, 한미 군사 동맹이 있죠. 53년에 맺어졌습니다. 그때는 한국군이 북한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한미 동맹을 우리가 기꺼이 한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해서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한미 동맹을 빙자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이란 말로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수비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미국의 지금 한미 동맹으로 미군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먼저 공격을 합니까? 또 어쨌든 방어 훈련을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공격 훈련이에요. 심지어는 그 안에 나중에는 참수 작전이라는 작전이 한미연합 훈련 여러 가지를 매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참수 작전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참수. 모가지를 딴다. 더 나쁜 말을 쓰고 싶은데 머리를 잘라온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도 무섭고 사실 미국은 그런 능력을 가진 모든 비행기 B-1, 2, 가공 죽음의 백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항공기와 미사일이 있잖아요. 근데 평양에 특공대가 들어가서 모가지를 따온다는 작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91년째 남북이랑 잘해보자. 사실 북한이 말하자면 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권의 도미노 붕괴 속에 북한이 혼자 살아날 수 있을까? 안 되겠다. 남한을 인정하고 남한이랑 서로 안 싸운다. 그리고 남한의 경제력이 당시는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남한의 경제력 성장이. 이러다가는 남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난다. 남한이랑 좋게 지내야겠다 해서 91년이 맺어졌는데 그 남한이랑은 문서상으로 잘 얘기했고 분위기 좋았는데 아마 그 전쟁 후 최고의 분위기가 남북 간에 조성이 됐습니다. 예술단이 가서 노란봉 한국의 유행가를 부르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미국이 방해를 했어요. 그러자 북한은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미국의 목적은 북한을 붕괴시키는 거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남한한테 뭐 미국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남한의 군사력, 경제력이 훨씬 우월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의 입장으로 가봅시다. 중론이 최후의 무기를 가져야겠다. 핵을. 그래서 핵 비확산 협정국에서 탈퇴를 하고 핵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국은 다음에 완전히 작전을 세워서 당시 클린턴 때인데 클린턴 대통령 그 미국의 핵 개발, 뭐 미국의 정보력이 대단하죠. 인공위성부터 시작해서 북을 폭격하려고 모든 작전을 세우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청년 학생들한테는 너무 먼 얘기, 94년 벌써 20년, 30년이 다 돼가네요. 당시 사람들은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특히 미국에 있던 그 재미교포 친지들이 매일 전화통이 불통이 났어요. 언제 전쟁 안 났냐, 안 났냐. 완전히 미국이 폭격으로 들어가는데 최후의 인권주의자 카터 전 대통령이 그
평양으로 날아 김일성을 만나고 사세 불리함을 느낀, 즉 미국이 쳐들어올 것으로 한 김일성이 현명하게도 그래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 그 대신 근데 당신은 그 NPT를 탈퇴했다는 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했다는 건데 꼭 핵폭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원자로를 먼저 만들어야 핵폭탄이 나오죠. 기술적으로 다 알고 있죠. 우리 북한이 전기가 모자라서 핵발전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제사회에 무슨 제재를 받고 무슨 감시를 받고 하는 그런 조약에서 나 탈퇴하겠다. 우리끼리 하겠다 했는데 카터가 가서 설득을 합니다. 당신 나라 끝납니다. 전쟁 곧 폭격 들어옵니다. 그래서 핵개발 중단에 그 대신에 전기가 없다니 중유, 기름으로 하는 경수로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어요. 전쟁 위기가 한번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됐냐? 미국 약속 안 지켰어요. 경수로 약속 안 지지부진. 북한은 점점점 더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면적으로 핵 개발을 했고 여기 보면 2006년에 드디어 1차 핵실험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악마화돼 있고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91년에 남북이 합의한 것을 방해한 게 누구냐? 물론 북한의 NPT 탈퇴를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북한은 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나 2000년에 획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남북 공동선언. 그래서 어디까지 합의하냐면 여러 가지 합의했어요. 양자가 합의했어요. 낮은 단계 연방. 묘한 단어인데 이 뜻의 이 연방이란 말은 두 나라를 가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통일 한 나라 되면 되는데 통일이 되겠어요? 어떻게 사회주의 체제랑 자유경제 체제가 통일이 됩니까? 안 되죠. 된다면 그냥 북한은 괴멸이죠. 북한 지역. 그러니까 두 나라 연방을 만든데 그 연방도 너무 세다. 그래서 낮은 단계, 국제 관례상 유례가 없는 용어를 썼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 그것이 낮은 단계 뭔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핵실험을 했고 등등. 그래서 획기적으로 2018년에는 백두산까지 가고 평양 공동선언에서 군사 그 전쟁 후에 가장 전향적인 군사 분야 합의서 휴전선 몇 킬로에서 군사 행동 포격 안 한다. 그래서 분위기 좋았는데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그 길게 안 하겠습니다. 막 포 쏘고 있잖아요. 미군이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참수 작전을 진행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뺑 돌아서 제자리로 온 게 아니라 이번엔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시죠.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남북관계 말고 세계사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국제정치학자들은 새로 나온 단어입니다. Great Transformation, 대전환의 시대다. 그러면 이 대전 무엇이 전환했냐 했을 때 우리는 그 국제정치사, 세계사를 약 반세기 정도 뒤를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년은 냉전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90년에 사회주의 냉전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미국과 소련 아닙니까?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아니에요. 소련이 멸망했어요.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 끝났죠. 90년이 끝난 베를린 장벽이 부서지는 것이 상징적이었죠. 90년, 89년에. 그래서 이때를 보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 미소 양극 바이폴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냉전은 끝났어요. 끝났으니 그때부터 탈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1990년, 91년에 우리는 냉전의 최대 피해국인 한반도는 아주 전향적으로 남북의 화해를 이루고 통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돌고 불가침을 맺으려 하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미국의 방해로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젊은 학생들한테 그때부터 오직 한반도만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오직 한반도만 냉전의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잠깐 잡음인데 제 말씀이 누가 대답 좀 해서 잘 들리고 있습니까? 예. 네, 제가 반응을 못 보니까 잠깐 체크했습니다. 네. 탈냉전 시대 들어와서
냉전 시대로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한반도의 특수위치, 즉 한미 동맹하에 미국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포올이 하나, 그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상대방 소련이 사라졌으니 단극 체제인데 그것을 가장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데가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탈냉전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땅더니 이런 말이 없이 냉전의 대립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은 자기네가 죽을까봐 핵을 개발해서 버티고 있었고 이 시절 동안. 그런데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른바 대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뭐 시점이 어디라기보다는 바로 지난 몇 년간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이 국제정치적 상황 말고 코로나라는 미중의 새로운 질병이 세계를 휩쓸고 지금은 진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또 다시 재발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병리학자나 환경학자들은 인류사가 또는 뭐 그렇게 넓진 않겠지만 그 근대사, 지구의 근대사가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렇게 갈릴 것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짐작을 하죠. 뭐 그동안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코로나 때문에 시켜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병 끝났는데도 계속 시켜 먹고 등등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뭐 국제 정치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과 병행해서 국제 정치에서 다시 과거에 있었던 냉전 같은 구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신냉전 시대. 그런데 그러면 이거 왜 시작됐냐? 그것은 미국이 단극 체제를 지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가려는데도 불구하고 단극 체제가 왜 끝나냐면 꼭 코로나 때문 코로나도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만 국제 정치적으로는 우선 중국이 부상을 했어요. 중국이 지금 미국의 GDP를 추월했습니다. 그 개인당 GDP 말고 내셔널 총 프로덕트.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의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국의 단극 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일을 다 합니다. 미국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예 총만 안 쐈지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적 공세, 화웨이 사태부터 시작한 게 지금 1년의 사태들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뭐 배터리도 문제되고 예? 반도체 다 문제되잖아요. 중국한테 공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국제 정치학적 용어로는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커플. 중국 경제가 WTO 체제에서 세계 경제와 커플링이 돼 있었잖아요. 이걸 디커플링 시켜서 중국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중국은 살 길이 없죠. 어제 오늘 시진핑은 20기 전당대회를 열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굴복시키겠다는 거고 중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하겠다. 물론 대포 쏘고 싸움은 했다는 말만 안 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냉전입니다. 냉전인데 과거에 냉전이 있었으니까 그 냉전과 다른 신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냉전 시대가 왔는데 대전환은 그건 뭐냐? 탈냉전 시대에서 신냉전 가는 거는 전환은 전환인데 대전환이라고 할 수 없는데 왜 대전환이냐면 이미 세계는 다극 체제로 갈 것이다. 이것이 대전환이다. 즉 미국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간다. 그 다극의 한 극인 중국은 이미 10수년 전부터 대국 굴기를 내세우면서 말하자면 중화주의죠. 그래서 국제 질서를 미국을 능가한 국제 질서의 주도권. 그래서 시진핑의 비전이 있죠. 1949년에 중화민국이 수립됐다고 했는데 2049년까지 100년이 되면 중국은 명실공히 전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다는 비전을 중국 사람들에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대국 굴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 조금 있다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잠깐 살펴보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전쟁을 계기로 단순히 우크라이나만 점령하고 굴복시키겠다가 아니라 신러시아라는 개념을 추구합니다. 신러시아는 뭐냐? 구러시아는 뭐냐? 90년에 물론 내부 붕괴로 해체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굴종적으로 서부 즉 미국 및 서구 나라들한테 당한 그 굴종과 수모를 회복하고 새로운 대국 러시아, 신러시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20, 30년 동안 러시아는 국제 무대에서 그렇게 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그 소련만큼의 세계의 한 축이 되겠다 선언하고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따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연합도 그렇고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그걸 추구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도 단극적에서 동유럽 국가들을 나토에 가입시키고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폴란드, 핀란드, 뭐 헝가리 원래 그 러시아가 해체될 때 소련이 해체될 때 명백하게 문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동유럽 국가들한테 그 나토 가입 안 시킨다. 근데 다 시켰어요. 근데 하나 남은 게 우크라이나인데 푸틴이 그때 외교관으로 따라갔어요. 그 이른바 국장급으로 푸틴이 지도자가 되기 전에 젊은 푸틴이 그 옆에서 봤어요. 협상하는 과정을. 그렇게 철석까지 약속하더니 하나하나 들어서 나토 군사동맹에 군사동맹이라는 가상 적이 있잖아요. 그 적이 누구예요? 러시아 아니에요. 그래도 폴란드까지 다 들어왔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쳐들어간 겁니다. 물론 절대 러시아의 침공을 어떤 칭찬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우크라이나까지 나토는 건 미군의 무기가 와 있는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포함해서 턱 밑에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아시아 태평양 쿼드 뭐 뉴질랜드 다 섞어서 일본이랑 해서 태평양 방어권을 또 우리나라는 우리가 거기서 찜찜해 하는데도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래요. 지금 정부는 쿼드 그 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진영에 쓰겠다는 거예요. 해양 세력에서. 곤란해요. 속도가 좀 빨리. 여러분들 질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야겠어요. 다음 그거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번 정부가 그 동해에서 일본 함대 불러서 훈련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역대 정부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물론 일본 함대와 해상자위대와 일본은 아직 일본군이 아닙니다. 해상자위대와 무슨 구조훈련 이런 건 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군사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뭐 한국이 먼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을 보죠. 미국의 국제 전략은 동아시아 전략은 어떻게든 대륙으로 아까 지정학을 생각해서요. 대륙으로 찌르고 들어가는데 북한이 막고 있죠. 중국은 너무 크고 그러나 중국한테 경제적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겠다고. 근데 북한이 문제예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냥 재래 전투력으로 비행기로 가면 한 2, 3일 안에 북한은 그냥 초토화 그야말로 가루밖에 안 남을 겁니다. 북한을 그게 무서우니까 우리도 죽는데 죽기 전에 한 방을 쏘겠다 핵으로. 즉 우리 쉬운 한국말로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죽는 거 안다. 근데 우리는 한 방을 쏘고 죽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부대에서 결정적으로 이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결정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만 유럽도 손을 봐야 됩니다. 미국은 단일 질서로해서 유럽 나라들을 나토에 묶어가지고 그 러시아를 적대해서 유럽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힘이 묻히니까 그러지 않아도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의 영광을 도모하는 일본을 동아시아의 대리 통치자로 내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러려면 일본과 한국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일본 간에 수많은 역사 문제, 종분 위안부 문제 등등 풀지 못한 일, 독도 문제, 풀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그렇게 소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도 우리 한국이 심지어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되는 안보 담당자는 어떤 논문까지 쓴 이력이 있냐면 일본군이 유사시에 한국에 상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안보 수장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정치학자는 아직 확정된 용어는 아닌데 삼각동맹이라는 말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군사동맹은 아니죠, 절대. 미국과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 미일 군사동맹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관계가 안 되니까 삼각동맹이 안 되고 있던 건데 이 추세로 가자면 머지않아 이 삼각동맹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미 연합훈련은 참수작전을 포함해서 꾸준히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한번 입장을 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한미 동맹도 버거웠는데 미일한 삼각동맹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CVID 핵무기를 포기하래. 그러면 경제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그럼 북한이 그러겠다 그랬어요. 뭐 CVID까지는 핵무기 파괴하겠다 단계적으로. 그럼 반대로 뭐냐? 우리의 체제를 보장해달라.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 체제가 너희들이 이렇게 공격 훈련하지 않냐 한미연합훈련. 그러면 우리 당할 수가 우리가 열세입니다. 이 말은 절대 말로는 체면상 못하지만 너희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나 나라로 체제 보장해달라. 그 체제 보장의 징표가 뭐냐면 북미가 대표부를 교환하는 거예요. 북미 수교. 그걸 요구했고 트럼프 때 거의 다 됐습니다. 싱가포르 다 됐고 하노이에서 다 되게 돼 있어요. 북한은 영변을 내놓고 CVID까지는 아니더라도 했는데 당시 트럼프를 보호자하던 볼튼이라고 미국의 매파의 아주 괴수입니다만 지가 자랑스럽게 자서전까지 썼어요. 자세히도 써놨습니다. 다 될 뻔한 것 자기가 무산시켰다. 즉 미국 매파를 상징하는데 미국 매파라는 것은 군산복합체 무기 팔아먹는 거예요. 동아시아에 평화가 오면은 미국은 그 비행기 한 대 수천억 시간의 비행기 못 팔아먹습니다. 미사일 기술 못 팔아먹어요. 즉 악마가 있어줘야 돼요. 동아시아에. 북한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궁극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CVID 이건 뭐냐면 핵을 완전히 없애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아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출구 전략입니다. 어느 나라가 denuclearization 비핵화를 할 때 마지막 단계입니다. 출구 전략인데 미국은 입구에서 이걸 내놓고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이거 내놓으래요. 이유가 뭘까요?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핵 한 방 정도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래야 우리가 동아시아에 이 긴장 고조 속의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악마가 있어야죠. 근데 북한의 입장을 볼까요?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나라들 몇 있었습니다. 이란, 리비아, 가다피라고 있었죠. 또 몇몇 있는데 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 핵만 내놓으면 우리가 너희랑 수교하고 그다음에 경제 지원 다 해줄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놨어요. 이란, 이라크를 동원해서 전쟁을 해서 아주 참화를 입게 했죠. 리비아 가다피 죽여버렸습니다. 미군 비행기가 200대가 들어갔어요. 전투기, 최신식 전투기가 되게 일개 사단의 화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200대가 핵을 놓자마자 그걸 본 북한이 핵부터 놓으라고 하면 얘기를 듣겠어요. 그걸 바보도 아니고. 그러나 북한은 살아야겠으니까 체제를 보장받아야겠으니까 놓겠다. 근데 CVI들은 맨 마지막에 출구고 단계적으로 너희들이 하나하나 해주면 우리도 하나하나씩 놓겠다. 영변부터 놓겠다 했는데 이 하노이 빅딜이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북한은 어떻게 돼야 할래요? 이 미일한 삼각동맹이 추구되고 있다면 그동안 북한은 굉장히 독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일정한 외교적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중국과 러시아는 찰싹 밀착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몰리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러시아도 몰리고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좀 몰리고 있잖아요. 미국한테.
몰아세우는 거야, 이 세 나라를. 그래서 대양 삼각동맹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삼각동맹이 한반도에 다시 지정하기입니다. 대륙 삼각동맹, 해양 삼각동맹이 대립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얘기 중에서 북한은 그동안 이 삼각동맹 이전 그동안 50년 동안 그 독자 노선 자주 외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말도 안 듣고 핵도 개발하고 해서 있어서 미국과 이 소련 대립 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얼굴을 막 예를 들면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얼굴을 맞대고 부딪히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 얼굴을 맞대고 있는 굉장히 그 돌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은 그 버퍼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 대륙 삼각동맹과 해양 삼각동맹이 맺어진다면 결과는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위기는 한국 전쟁 후 최대의 위기 상태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 시간 통제를 잘 못했네요. 여기서 결론을 맺고 시간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한국 전쟁 최대 위기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 궁극적으로 중립한데 이것이 내일 모레입니까? 금요일 날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위기의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위기가 왜 맺어졌는가 또 이것을 탈출하는 방법은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중립화밖에 없다. 이것이고 그것이 다음 강의 주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적 문제 때문에 오늘 시간 통제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남는 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시작할 때 좀 이렇게 파일 준비가 좀 원활하지가 못해서 저희도 준비하면서 죄송하고요. 어려운 과정에서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가자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비디오를 꺼놓고 이렇게 보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비디오 켜시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강은 8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2강이 8시 반부터 또 진행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남은 시간이 대략 1, 2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한 분 정도 강의를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PT 중에 6쪽에 5P 중에 보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가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혹시 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제가 좀 헷갈렸나요? 예. 그래서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고 예. 소속 조치가 이제 김영삼입니다. 네, 고치겠습니다. 수정을 네. 하시면 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아마 또 우리 교수님 강의가 두 번째 강의가 금요일 날 8시 반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연속해서 아마 지금의 오늘 결론이 예를 들면 대륙 세력으로서의 삼각동맹과 또 해양 세력으로서의 삼각동맹이 만들어지면 이 구도가 성립이 되면 한반도가 대단히 전쟁의 위기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첨예한 전선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뭐 사실 그래온 것은 뭐 맞습니다만 이게 이제 노골화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평화의 방식으로 위기를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안으로서 이제 중립화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 주실 수 있는 시간적인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아마 좀 질의응답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또 금요일에 또 참석하시니까 그때 오늘 강의 원고와 PT 자료를 개별적으로 또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하셔서 보시고 금요일 날 강의 후에 또 질문과 토론이 좀 더 이렇게
그 충분하게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마무리로 좀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사 겸해서요. 이제 네. 뭐 너무도 아마 충격적인 얘기가 한두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은 객관적으로 전 세계의 그 관찰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평세월 마치 같습니다. 우리 국내 문제도 지금 이 강의 주제와는 달리 국내 문제들도 심각하죠. 그러나 지금 안보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는 그야말로 어떤 한국 전쟁의 최대 위기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보다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